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삼국과 가야의 성장, 24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27쪽까지고, 오늘 좀 배울 부분이 많은데,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영상 안 보고 오는 걸로 활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연맹국가라는 단어부터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 내용에는 없는데, 이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험에 내진 않겠지만 이걸 알아야지만 뒤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맹국가라는 내용부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이 국가라는 게 처음에 이제 등장하게 됐을 때부터 우리가 지금 모습과 같은 국가는 아니었죠. 어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청동기 시대 때 계급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명령하는 사람, 그리고 명령을 받는 사람, 이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지면서 국가라는 모습이 천천히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청동기 시대가 되면 다른 부족을 쳐들어가고 또 다른 부족의 침입을 막아내는 일도 생긴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는 부족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이게 더 큰 부족들이 쳐들어오게 될 수도 있고, 또 더 큰 부족과 맞서 싸워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부족들끼리 이제 어떤 방어나 공격을 위해서 서로 어, 부족장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서로 다른 부족이지만 어떤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자, 이런 어떤 움직임이 당연히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족 선생님이 지금 여기 대강적인 어떤 모습을 이제 표시해 봤는데, 다양한 부족계, 5개의 부족들을 이제 모여서 어떤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게 이게 초기 국가의 느슨한 연합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우리가 다른 부족끼리 모였지만 어떤 공동의 일을 처리할 때 누군가는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떤 한 부족의 어떤 대장을 이제 그냥 네가 우리 중에 대장을 역할을 좀 해라 라고 해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 왕이라는 어떤 글자를 써놨지만 사실은 왕이라는 칭호는 나중에 이제 덧붙여지게 된 칭호고, 어떤 적당한 칭호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칭호를 쓰면서 이제 느슨한 초기 국가의 모습이 아마 이런 어떤 연맹의 형태였을 것이다라고 해서 연맹 국가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 동그라미의 크기는 그 세력의 어떤 힘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왕을 맡고 있는 이 부족이 제일 세력이 크긴 하죠. 그렇지만 다른 부족이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이 제압당할 그 정도의 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힘은 약하고 다른 부족들의 힘에게 제약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국가일 때는 이제 각 부족의 일들은 부족 내 일은 이 부족장들이 다 처리를 합니다. 왕이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들 내부에서는 각자 전통적인 법과 전통적인 종교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여서 이제 왕위 세습도 이제 삼국 시대 초기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 보통 왕은 어떤 아들에게 왕위가 세습된다라고 배웠죠. 근데 사실 이렇게 초기 형태에서는 이제 왕위 계승도 다른 부족들이 맞서 싸워서 이기면 이 다른 부족들에게 왕이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이 다른 부족장들이 이 왕의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왕의 동생이 왕이 되기도 하는 어떤 다양한 형태의 왕위 계승을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연맹국가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 고조선이라든지 부여, 뭐 고구려 초기, 그다음에 뭐 옥저, 동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런 형태의 국가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점차 국가의 모습이 기틀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형태를 이제 중앙집권 국가라 부르는데, 자, 이 왕들이 부족장의 힘을 점점 낮춰갑니다. 그래서 부족장들을 점차 자기 밑으로 복속을 시켜가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불교와 유교의 수용인데, 불교 우리 중학교 영어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이 인도에서 나타난 종교인데, 이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까지 이제 전파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불교가 수용되면 왜 왕권이 강해지느냐? 이 불교의 가르침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왕 즉 불. 왕은 곧
부처다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에서 부처의 말씀을 따르듯이 왕의 말씀도 잘 따라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불교라는 거대한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부족들 내부에서는 각자 전통적인 종교가 있었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숭배하는 뭐 동물이 있었을 것이고 전통적으로 숭배하는 조상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불교라는 어떤 통일된 종교를 가지게 되면 이 통일된 종교 아래에서는 왕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왕직불 사상 때문에. 자, 이게 어떤 이제 불교의 수용으로 인해서 왕권이 강해지는 어떤 논리이고, 그 다음에 유교. 유교는 우리 역사 A 시간에 아마 2학년 때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 백가 중에 하나로 유교, 공자의 가르침을 이제 따르는 이 유교 사상을 배웠을 겁니다. 이 유교에서도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정에서는 효도하고, 국가에서는 충성을 바친다. 이 충과 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제일 대장은 아버지죠. 그 다음에 국가도 여러분 나라 그 단어를 보면 나라죠. 집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나의 집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집이죠. 그래서 이 국가라는 거대한 집에서 대장은 누구냐? 바로 왕입니다. 국가의 아버지가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를 가르치고 유교적 논리를 다 우리가 습득하게 된다면 이제 부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통치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그래서 다 왕권을 강화해주는 어떤 논리로 작용하게 되는 게 이 불교와 유교라는 이 중국에서 전파된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율령반포. 율령반포라는 말은 좀 어렵죠? 율령은 뭐냐면 중국에서 활용되는 법입니다. 법. 자,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부족장들이 세력이 강할 때는 이 부족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부족 내부의 법으로 부족장들이 다 처리를 합니다. 왕이 간섭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율령이 반포된다라는 것은 중국에 있는 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된 법으로 국가가 통치가 되는 거죠. 이 율령을 반포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왕의 힘이 강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율령이 반포됨으로써 왕의 힘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왕권이 점점 강화되고 부족장들의 힘은 점점 약화됩니다. 다음에 정복 활동.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방어하고 공동으로 정복을 한다고 했죠? 그럼 새로운 영토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영토는 이제 곧 이렇게 강해진 왕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점차 확장되어 가는 거고, 나라가 점점 영역이 커질수록 부족장들이 다스리는 영역은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힘이 이렇게 강해지면 이제 왕은 나의 후계자를 나의 아들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왕위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계승되는 게 아니라 세습의 형태로 아들에서 아들로 계속 전파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족장들은 점점 이렇게 세력이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냥 왕 밑으로 들어오는 어떤 고위 귀족이나 고위 관리의 형태로 이제 되는 것이고, 지방들은 다 왕이 파견하는 지방관들이 다 다스리는 이런 형태로 발전해가는, 그래서 왕이 모든 권력을 중앙으로 쥐고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중앙집권 국가라고 부르고, 중앙집권 국가의 로 발전하는 요소들, 이런 요소들,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이런 요소들이 삼국의 시대에 어느 왕 때에서 갖춰지는지, 어느 왕 때, 고구려에서는 어느 왕 때 불교가 들어오고, 어느 왕 때 율령이 반포되고, 뭐 신라에서는 언제 이런 게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 단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가야는 우리가 삼국시대, 가야가 있을 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네 개가 있죠, 사실은. 근데 네 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삼국시대라 부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라 부르는 이유는 가야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건국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수도는 이 국내성 이라는 곳이 고구려의 수도였습니다. 중간에 이제 성장하다 보면 이제 중국과 백제가 이제 고구려를 공격해 오면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백제 왕의 공격으로, 근초고 왕의 공격으로 고구려의 왕이 전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4세기 말 소수림 왕 때 이제 불교가 수용되고, 태학이라는 이건 학교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의 학교를 설립했다라는 거는 뭘 가르쳤을까? 바로 아마 유교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율령 반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가 중앙식 공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 4세기 말이라는 세기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선생님이 2학년 때도 자주 썼던 것 같은데 세기는 뭐냐면 4세기는 300년부터 399년까지를 4세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빼기 1 해서 4세기라고 해서 400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라 생각하면 안 되고 어, 300년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해 갔다. 그다음 백제. 백제는 이제 주몽의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온조가 이제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한강에서 이걸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국 신화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실제로 이 무덤들을 봐도 굉장히 초기 무덤 양식이 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계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무덤을 통해서도 이런 신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무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 나라의 그 수도를 잠깐 보면 이게 풍납토성이라는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고 당시 백제 초기 수도로 추정되고 있는 풍납토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강 유역에 건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3세기가 되면 고이왕 때 이제 관등제, 이 관직의 어떤 높낮임을 이제 정하고 높낮임별로 색깔을 지정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걸 정할 수 있었다는 게 왕의 왕권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4세기 근초고왕 때 최고 전성기,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쳤고 여기 보면 화살표가 다 이 당시 근초고왕의 이런 진출 루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침례왕 때 불교가 수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백제의 이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발전, 왕권이 강화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라고요. 신라는 이제 진한 사로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역시 이 초기에는 왕위가 계승되는 게 좀 이상합니다.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를 세운 사람은 박혁거세지만 중간에 이제 내무랑 때부터는 이제 김씨가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게 이 내무랑 때입니다. 그래서 또 신라도 우리 경상도 지방에 있죠. 근데 경상도 지방은 중국과 교류가 가장 어려운 위치입니다. 고구려나 백제는 뭐 바다를 통해서 바로 갈 수 있고 고구려는 혹시 바다나 육지를 통해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신라는 바다를 통해서 가더라도 한참 가야 되고 육지를 통해서 가더라도 백제나 신라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진 문물의 수용이 뒤늦은 곳이 신라고 그래서 신라는 중앙집권 국가로 가장 늦게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모랑 때 이 중앙집 공국가로 이제 기틀이 갖춰져 가는데 왕유 해습이라든지 아니면 마립간이라는 칭호가 무슨 뜻이냐면 대군장이라는 뜻입니다. 대군장. 그래서 이제 그냥 군장이 아니라 대군장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정도로 왕위가 강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신라의 이 왕위 호칭입니다. 그다음에 이 네모랑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 이제 일본 외라고 하는데 외와 가야의 연합군이 신라로 쳐들어왔는데 이걸 고구려가 구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일이 굉장히 이제 삼국시대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각종 기록에도 남아있고 유물로도 남아있는데 광개토 대왕 비문에 보면 이제 신라를 도와주는 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실제 유물로 호명 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이 경주에서 출토되는데 경주는 이제 신라의 수도였죠. 보면 그릇에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이 문구가 등장하고 글씨체도 광개토대왕 능비의 글씨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은 고구려에서 만든 그릇으로 추정이 되고 광개토대왕에 대해 제사를 지낼 때 썼던 그릇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이 경주에서 출토됐다는 것은 그만큼 신라 경주에서 광개토대왕의 제사를 지낼 정도로 광개토대왕을 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고구려의 이런 구원, 신라를 도와주는 이런 형태를 이제 신라에서 감사하면서 이 고구려의 영향력 밑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야. 가야는 이제 변환 지역에서 만들어진 나라고 여기는 변환할 때도 가르쳤지만 풍부한 철을 보유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해상 무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이런 철기를 수출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곳이고 근데 이제 가야가 연맹왕국 단계라고 했죠. 이 보통 6개의 가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6개의 가야 중에
대장 역할을 한 게 처음에는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왜와 이 가야가 연합해서 신라로 쳐들어갔다가 고구려에게 크게 패배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금관가야가 맹주의 역할을 잃고 후기 가야의 연맹의 맹주는 대가야로 이어진다. 대가야는 고령에 있습니다. 고령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금관가야는 이제 김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나라를 이제 배워보았고, 여러분이 반드시 연맹 국가 단계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해 가는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